안녕하세요. 각박한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40살 여성입니다.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을 잃었던 어린 시절부터 진짜 웃음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연을 전하려니 가슴이 떨리네요. 어두운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버려졌어요. 어머니가 늘 그러셨죠. 너랑 나는 버려진 여자들이야. 정확한 사정은 몰랐지만 아버지 없는 우리 가족은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심하게 편찮으셔서 안 그래도 어려웠던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그때 저는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원래도 힘든 삶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이미 망가진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작아진 옷을 억지로 입고 작아진 신발을 구겨 신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을 돌려 입다 보니 냄새도 났겠죠.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도 좋아할 리 없었어요. 학교 생활 내내 따돌림은 제 운명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피했고 저는 혼자인 게 당연한 아이가 되었죠. 웃어본 적이 없어서 웃는 법도 몰랐고요. 시간은 흘러 3학년이 됐어요. 무슨 이유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을 싸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집에 쌀이 없는데 무슨 수로 도시락을 싸가나 싶어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쌀이 없구나, 하은아. 친구들 것 좀 얻어먹으면 안 될까? 하셨어요. 집엔 쌀이 없고 어머니는 항상 기운이 없으셨고 저에겐 친구가 없었습니다. 도시락 없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점심시간엔 친구들이 먹는 밥 냄새를 견딜 수 없어서 운동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루 이틀 굶으니 어떻게든 견딜만 했죠. 도시락 없이 학교에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평소처럼 운동장에 있는데 구석진 수도가에서 누군가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가 물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갑자기 목이 타들어갔어요. 홀린 듯 다가가서 한 모금 마셨더니 배가 미치도록 고파졌습니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하은아, 여기서 혼자 뭐하니? 밥 먹어야지. 밥이라는 말만 들었는데도 속이 뒤틀렸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배가 고픈지 어제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선생님이 수도꼭지를 잠그며 제 손을 잡아 교실로 데려가려 하셨어요. 저 도시락 없어요. 당황한 마음에 선생님 손을 뿌리치고 운동장을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 와서 가방을 걸고 공책을 꺼내려고 책상 서랍에 손을 넣었는데 따뜻한 뭔가가 손끝에 닿았어요. 뭐지? 엄청 놀랐죠.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누가 넣어둔지 모를 도시락이었습니다. 1교시가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을 복도 끝으로 모시고 갔어요.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죠. 선생님, 누가 제 서랍에 도시락을 넣어뒀는데요. 누구 건지 찾아주세요.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크게 웃으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고 도시락통은 그대로 서랍에 넣어둬 하시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일주일 동안 공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끔찍했던 점심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서랍에 손을 넣어 도시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날 점심시간 도시락엔 낯선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밥부터 허겁지겁 먹고 나서 쪽지를 펼쳐보니 선생님 글씨로 하은아,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적어볼래? 라고 써 있었어요.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연필을 꺼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고민하며 답을 적었습니다. 화요일 떨리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열어보니 시금치나물이 잔뜩.
전날 싫어하는 음식으로 적은 유일한 것이었죠. 선생님 쪽지엔 메롱 두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심술이 났지만 시금치 사이에 숨겨진 햄을 찾아 먹었죠. 하교 전에 남긴 시금치가 신경 쓰여서 혼자 남은 교실에서 억지로 다 먹었어요. 내일은 시금치가 없기를 기도하면서요. 다행히 그 후론 그날만큼 시금치 폭탄은 없었어요. 선생님은 종종 쪽지로 말을 걸어주셨고 답장을 쓰는 건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쪽지가 없는 날엔 기운이 빠지기도 했어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선생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3학년이 끝나갈 무렵 김선희 선생님이 영원히 담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4학년이 되어 담임은 바뀌었지만 수학 시간엔 계속 뵐 수 있었죠. 그래서 수학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됐어요. 급식실이 다시 가동되면서 도시락은 필요 없어졌고요. 4학년이 돼도 변하지 않은 건 어머니는 계속 아프셨고 우린 여전히 가난했으며 친구들은 여전히 절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실내화가 없어졌어요. 한쪽에서 킥킥거리는 무리를 보고 누가 숨긴 건지 알았죠. 반응하기 싫어서 맨발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어 복도에 나왔는데 신발마저 사라져 있었어요. 텅 빈 복도에서 맨발로 걸어갈 각오를 하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처음 보는 애였죠. 이거라도 빌려줄까? 그보다 반가운 건 없었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벌써 실내화를 받아들고 있었죠. 갚을게. 그렇게 모르는 아이의 실내화를 신고 집에 갔어요. 다음 날 교실 문 앞에서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갚을 게 없어서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연못에 개구리 구경하러 갈래? 그렇게 우린 친구 같지 않은 친구가 됐어요. 점심시간마다 만나 연못에 갔죠. 별다른 대화도 없고 제가 잘 웃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는 절 참 좋아해 줬어요. 저도 그런 민서가 너무 좋았고요. 반 학기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오셨고 며칠 동안 학교에 못 갔죠. 할머니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머니와 할머니가 미웠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1년 넘게 아프셨으니 어딘가 병이 있으셨겠죠.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학교로 가셨어요. 여기엔 절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로 가야 한다고 했죠. 갑작스런 전학 소식에 유일한 친구 민서가 엉엉 울었어요. 저는 민서 앞에서 울지 못하고 시골 가는 버스에 올라서야 펑펑 울었습니다. 민서랑 수학 선생님이 벌써 보고 싶었어요. 시골 학교에서도 제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웃을 줄 모르는 제가 소름 돋는다고들 했죠. 웃는 법을 몰라서 못 웃는 건데. 낯선 환경에서 민서와 선생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편지하기로 약속했지만 다시 왕따가 된 게 창피해서 결국 못 보냈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이 흘러 20살이 됐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면서 회계 공부를 했고 회계사무소에 들어갔죠. 특별한 취미나 인맥도 없어서 반값, 교통비, 생활비 빼고 나면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돈이 모이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여전히 월세 내며 아끼며 살지만 수돗물로 끼니를 때우던 때와 비교하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회사나 마트 외엔 갈 곳이 없다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매주 월요일 아침 귀여운 후배가 하은 씨, 주말에 뭐 했어요? 하고 물을 떼면 더 그랬죠. 그 질문에 답하려면 주말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주말에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뭘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주말이 되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죠. 화창한 날도 있었고 비바람 치는 날도 있었어요. 애써 차려입고 나왔는데 비에 젖으면 속상하기도 했죠. 생각해보면 웃겨요. 누굴 만나는 것도 어딜 가는 것도 아니면서 왜 속상했을까요?
주말은 제게 산책하는 날이 됐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변을 관찰하는 날이 됐어요. 월요일 아침엔 여전히 남들 같은 대답은 못했지만요. 의무적으로 시작한 짧은 나들이가 어느새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죠. 지금이 참 좋다고 느낄 무렵 갑작스런 비를 피하려고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죠. 어색하게 주문하고 앉은 자리가 빗물이 예쁘게 떨어지는 창가였어요. 직원이 추천한 긴 이름의 커피는 달지 않고 아주 썼죠. 모든 게 절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비싼 커피가 아까워서 비가 그친 후에도 오래 앉아 있었죠. 뜨겁고 쓴 커피를 한 번에 마시기 어려워서 끝까지 앉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어요.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니겠지만 제겐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카페에 갔습니다. 중독된 거죠. 커피가 아니라 가사 없는 음악이 흐르고 바깥 소음과 차단된 그곳에서 풍경을 보는 것에 중독됐어요. 커피 머신 소리마저 음악처럼 들렸죠. 주말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보다 가는 저를 카페 직원은 늘 반겨줬어요. 커피를 모르는 저에게 신나서 매주 다른 커피를 추천해주는 직원이 고마웠죠. 어느새 저는 그 직원에게 커피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까진 그 사람이 직원인 줄만 알았고 그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한 달 후에야 그가 사장이고 저는 커피 맛이 아니라 그 공간의 편안함 때문에 온다는 걸 서로 알게 됐죠. 커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주 와요? 설마 저 때문? 놀란 와중에도 농담을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불쾌했을 텐데 그 공간 때문인지 작게 웃음이 났어요. 센스 있게 받아치기 어려워서 커피 머신 버튼을 눌렀죠. 카페라떼용 우유 데우는 버튼이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때 제가 무섭게 보였대요. 그때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끝났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속마음을 알게 된 친절한 그 사장이 제 남자친구가 되지 않았다면요? 손님과 직원으로 석 달 넘게 주말마다 짧게 인사하던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가까이서 커피를 내리게 됐고 어색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연애는 제 사고방식과 생활, 직장 생활까지 바꿨죠. 카페에 다닌 지 정확히 1년 연애 8개월째에 저는 사표를 냈어요. 돈 많은 사람만 사장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빈털터리로 시작했어. 좋아하는 일 한 번쯤 해봐도 좋지 않아? 라던 남자친구 덕분이었죠. 그의 응원에 자신감이 생겨서 카페 사장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훨씬 작은 평수, 작은 골목에서 시작한 제 카페는 1년, 5년이 지나며 천천히 성장해 여러 분점을 냈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줄 서는 카페 사장이 됐어요. 또 5년이 흘렀죠.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여전히 카페 일이 좋았어요. 출산 후에도 일을 놓지 않았고 남편이 대부분 도와줘서 카페는 계속 성장했어요. 어린 시절 살던 쪽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집에 살게 됐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아이가 좀 크고 나서 다시 매장 일을 시작했어요. 새 건물에 분점을 내려고 둘러보는 게 출산 후 첫 업무였죠. 남편을 통해 진행하다가 직접 하니 속이 시원하고 설렜어요. 건물은 큰 통창에 햇살이 예쁘게 드는 멋진 공간이었어요. 늘 창가 풍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터라 마음에 쏙 들었죠. 엘리베이터에서 청록색 유니폼 입은 청소하시는 분과 마주쳤어요. 타고 올라가세요. 다 했어요. 저와 마주치자 급히 손걸레 정리하며 내리셨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마스크 너머 둥글게 휘어진 두 눈에 괜히 죄송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이 보였죠. 비스듬히 접어 둥근 주름진 모양이 목에 두르는 스카프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흘리신 것 같아 주어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왔네요. 1층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내려주신 게 분명했죠.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건넸어요.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제 거 맞아요. 고마워요. 민망한 듯 웃으시며 빗자루를 무릎 옆에 세우고 목 뒤로 스카프를 두르셨어요. 턱 아래서 매듭 짓는 모습을 계속 보니 아주머니가 민망해 하셨죠. 왜 그렇게 봐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홀린 듯 바라봤던 것 같아요. 민망해 하시면서도 매듭이 잘 안 되는지 손이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급히 손을 뻗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로봇처럼 부자연스럽게 스카프를 향해 손을 뻗었죠. 처음 보는 이의 과한 친절에 당황하신 아주머니 눈썹이 휘어졌어요. 너무 익숙한 눈매인데 혹시 자주 오시던 손님이신가? 그때 스카프 묶던 손가락에 걸려 마스크가 벗겨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얀 마스크 아래 익숙한 얼굴의 정체가 드러났죠. 선생님, 초등학교 때 책상 서랍에 몰래 도시락 챙겨주시던 김선희 선생님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주름이 가득했지만 바로 알아봤어요. 자주 지으시던 표정이 얼굴에 새겨졌는지 웃지 않아도 웃는 표정이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선생님은 저를 한 번에 못 알아보셨어요. 놀란 얼굴로 여기서 제자를 만날 줄은 하실 뿐이었죠. 수많은 제자를 봐오셨으니 30년 전 얼굴을 못 알아보시는 게 당연했어요. 김선혜 선생님 맞으시죠?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저 한빛 초등학교 나왔어요. 배고플 때 선생님이 도시락 챙겨주셨잖아요. 저 하은이에요. 이하은. 기억 안 나세요? 하은? 내가 하은이라고? 어머,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살면서 종종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예쁘게 잘 컸다. 참 잘 컸어. 말하기 전엔 꿈에도 몰랐네. 너무 예쁘게 자라줘서 건강하구나. 보기 좋아. 세월이 오래됐고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근처 산다면 다음에 또 보자. 그럼요, 선생님. 제가 먼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시간 되실 때 제가 오겠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세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곧 퇴근한다며 옷 갈아입으러 가시는 선생님을 배웅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아서는데 멀리서 지켜보던 경비원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서로 반가워하는 사람들은 처음 봐서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 아저씨 얼굴엔 수많은 사연이 모여 있는 듯 했어요. 선생님을 만나 기분이 좋아서였을까요? 오늘의 드라마 같은 우연을 그분께도 전하고 싶었죠. 30년 전쯤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저씨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선함을 알리고 싶으셨나 봐요. 저분 참 좋은 분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청소 일 하시지만 한때 수많은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이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일하시는 게 예전 학생 병원비 되느라고요. 퇴직하고 쉴 나이인데 가르쳤던 학생 돕겠다고 고생하시는 거죠. 얼마나 딱한지.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돕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저씨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마음이 울컥했죠. 네, 알아요. 저도 그 선생님께 큰 도움 받고 살았거든요. 이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제 이야기를 했다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시는 선생님 뒷모습이 보였어요.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아직도 힘든 제자들을 못 지나치고 도우신다니. 대단하시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 옳은 일이니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경비 아저씨께 급히 인사드리고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선생님은 번화가의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로 들어가셨어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앞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초등학교 친구 민서였거든요. 오늘이 선생님이 도우려는 그 제자를 만나는 날인지는 몰랐지만 민서도 선생님 제자였으니 놀랄 수밖에요. 들은 대로라면 민서가 아프다는 말인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만약 모든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잠입 작전이라도 하듯 숨어서 지켜봤어요. 간절히 아니기를 바랐던 게 사실이 되는 순간이 왔죠. 선생님이 민서에게 봉투를 건네시는데 민서가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선생님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어서 거절하는 모양이었어요. 어렸을 땐 철없이 선생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았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아무리 필요해도 함부로 받기 어렵겠죠. 민서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멀쩡한 어른이 다른 어른에게 도움받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도움을 친구에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돈, 그리고 친구. 시골로 전학 가던 날 안 가면 안 돼? 하고 울면서 붙잡던 민서에게 눈물 참으며 했던 말. 나 없어도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때 민서는 선생님은 필요 없어. 나는 친구가 필요해라고 했었죠. 저도 정말 가기 싫었어요. 어렵게 만든 친구인데 얼마나 착한 친구인데. 그대로 멀어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엄마가 없었고 선택지도 없었어요. 겨우 11살 할머니 댁으로 가야만 겨우 살 수 있었죠. 눈물 흘릴까봐 민서에게 약속했어요. 꼭 편지할게. 할머니 집 가도 우리는 계속 친구야. 하지만 할머니 댁에서 다시 따돌림 당하면서 민서와 선생님이 그리워질까봐 마음속에 묻어버렸어요. 편지지는 영원히 보내지지 못한 채 시골방 책꽂이에 묻혔죠. 그런 제가 이제 와서 민서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겁이 났지만 두 사람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우연히 다시 만난 척 선생님께 인사드리니 반갑게 맞아주셨고 민서는 놀란 눈으로 절 알아봤어요. 알아보겠어? 민서야, 나 하은이야. 이하은. 당연히 알아보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너한테 정말 미안했는데. 민서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야말로 편지 못 보낸 게 미안했는데 무슨 말일까 싶었죠. 선생님은 다 아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셨어요. 민서는 풀 죽은 채로 말을 이었어요. 고개 숙여 빨대 비닐을 뜯는 민서 손끝이 온통 습진으로 덮여 있었어요. 내가 전학 가고 편지 쓰려고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팠어. 신장이 안 좋아서 오래 병원 신세졌어. 병원에 있다고 하면 멀리 있는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어린 마음에 병 걸렸다는 게 창피해서. 편지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더라. 가지 말라고 붙잡던 내가 편지 안 했으니 너도 서운했겠지. 뒤늦게라도 보낼까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 그냥 어디선가 잘 지내길 바랐어.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너도 힘들었을 텐데.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저도 연락 안 했으니 알 수가 없었죠. 저도 그때 제 상황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너도 힘들었구나 하고 민서는 오히려 절 토닥였어요. 대화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경비 아저씨께 들은 이야기가 계속 걸렸거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사실 아까 건물 경비 아저씨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아픈 제자를 도우신다고요. 당황한 듯한 선생님과 민서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맞구나, 민서구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때 민서가 머뭇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픈 건 내가 아니라 내 딸이야.
민서는 다시 빨대 비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민서처럼 딸도 신장이 안 좋대요. 지금 병원에 있고요. 늦게 결혼해서 늦게 얻은 아이인데 벌써 아프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어렸을 때 자기 집이 가난한 걸 알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기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치 없이 도움받게 됐다고 했어요. 마지막 수술인 줄 알았는데 다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선생님이 불러내셨대요. 어렸을 때 도움받은 게 감사해서 돈 벌면 다 갚으며 오래 감사하며 지내려고 연락하며 지냈는데 다 지나고 건강하게 웃으며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염치 없는 제자가 됐다며 꿀먹였어요. 민서는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서 부족해서 그렇다며 다 자기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미 저는 선생님의 제자를 돕겠다고 결심했었어요. 그래서 민서 손끝에서 계속 만지던 빨대 비닐을 빼앗으며 말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제 신경질적인 말투에 민서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30년이나 안 봤는데도 그 얼굴 보자마자 속상함이 치밀었어요. 선생님 도움받는 게 죄송하면 잘 말씀드려서 사양해. 그리고 30년 친구한테 도움받아. 내가 너 도움받자고 이 얘기 한 게 아니라. 너 예전에 내가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해서 신발 다 버려졌을 때 나한테 실내화 빌려준 적 있잖아. 기억나?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해서 꼭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고 그냥 시골로 가버렸어. 그거 갚을게. 거절할 게 뻔해서 머릿속 기억을 다 뒤져 민서에게 빚진 순간을 찾아냈어요. 사실 왕따였던 제게 친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였지만요. 선생님은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민서가 100번 거절해도 끝까지 도울 거였어요.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신 보잘것없는 제자가 이렇게 어른이 됐다는 것을. 그때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선택하고 걷는 모든 길을 함께 따르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도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라는 게 하늘의 뜻 같았어요. 우린 몇 분 동안 실랑이했어요. 결국 제가 이겼죠. 최대한 빨리 민서 딸이 수술받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어요. 매일 밤 아이가 얼른 건강해져서 우리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 번 더 뵌 선생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내가 그 긴 세월 선생으로 살면서 지금처럼 좋은 날이 또 있었을까 싶어. 너희 눈엔 퇴직하고 연금 받으며 지내는 내가 건물 청소까지 하며 제자 도우려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더라. 좋은 게 좋은 거야. 뭐든 내 걸 나눠서 함께 좋을 수 있다면 일단 나누고 보는 거야. 돈이든 마음이든 음식이든. 그러면 오늘처럼 몇 배로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와. 너도 힘들게 번 돈인데 오랜 친구를 위해 이렇게 나눠줘서 나도 또 배운다. 고마워. 잘 자라줘서 좋은 어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선생님 말씀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좋은 어른이라니 선생님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사람인데요. 이제 민서 딸 수술도 잘 끝났고 선생님께 제대로 대접할 일만 남았어요. 어디서 뭘 대접할까 고민 끝에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싸주신 도시락, 그 정성만큼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장보고 요리하고 식탁에 꽃도 한아름 났어요. 약속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고 뛰어나가 본 현관, 선생님 손엔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거짓말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서프라이즈. 아이고 울긴 왜 울어.
얘도 참.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두운 모습만 보여드려서 이젠 밝은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터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서둘러 선생님을 식탁으로 모시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은 잠깐 눈시울이 붉어지시다가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이 먹으니 눈물이 많아졌나 보다. 세월 앞에 장사 없지. 선생님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고 며칠을 고민해 푸짐하게 차린 밥상 앞에서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선생님이 싸오신 도시락이 제가 차린 화려한 밥상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꿀맛이었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절 보시고 그게 그렇게 맛있니? 종일 그것만 먹고 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선생 때려치우고 식당이나 차릴 걸 그랬어. 아니다. 그랬으면 지금처럼 몇십 년 전 제자와 마주 앉아 살아온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는 행복한 순간이 안 왔겠지 하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서프라이즈하며 도시락 건네시던 선생님에게서 30년 전 장난스럽게 도시락 가득 시금치 넣어두셨던 개구쟁이 선생님 모습을 봤어요. 세월이 흘렀고 환경이 변하면서 저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변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변했을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겐 변하지 않는 스승님이 계셨어요.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베푸시는 김선희 선생님이요.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엄마가 되어서도 전 아직 진정한 어른이 아니었음을 선생님과의 드라마 같은 재회로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생님을 거울 삼아 멋진 어른이 되어보려고 해요. 거울 보듯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자주자주 보면서요. 앞으로 선생님께 배워나갈 인생이 기대돼요. 곁에서 오래오래 보시며 마음 다해 가고 싶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랑을.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